샤먼 바이블 김정민 작가가 쓴 책을 독후감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인류 문명과 종교의 기원을 찾아서 부제가 있고요. 저는 제3장 천문을 이용한 종교의 발전 중 제가 기록에 남기고 싶은 것을 발췌 편집을 했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일반론이라는 발췌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늘에서 비롯해 땅에서 펼쳐진 인류 고대사. 샤머니즘은 결코 미개한 종교가 아니었다. 사료만으로는 알 수 없는 고대사의 이면을 들춰내는 역사서. 어, 저자는 지필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이룩한 과학 문명을 토대로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고민을 바탕으로 집필했다. 신의 개념과 종교의 기원을 과학적 시각으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세계 종교의 기원이 하나로부터 출발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집필했다. 제가 과학적 시각이라고 그러면 과학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상관관계가 아닌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인과관계를 또 해석해 보는 그런 또 도전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진보는 없다. 진보가 승리하면 그때부터 그들은 보수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좌우로 갈라져서 대립하는 데 쓰이고 있다. 고대인들은 역사가 흑백 논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으로 움직인다고 보았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삶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형식만 변했지 근본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3장의 내용 중 현실적으로 일반적으로 제 수준으로 인식 가능한 내용을 역순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마지막 장인 제10장 전 지구적 통합 흐름 속의 대한민국. 한민족은 북극성과 오리온 별자리의 이동에 맞춰 새로운 국가를 건설했던 전통이 있었다. 현재 비록 나라는 작지만 세계인을 감동시킬 만큼 매력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현재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도 고대 로마 제국처럼 쇠퇴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 어느 곳이 새천년의 중심지로 선정되는 것이 유리할까? 그곳은 물어볼 것도 없이 한반도이다. 새로운 거점이 될 지역은 미국 서부와 유라시아 동부가 만나는 지점이 될 수밖에 없다.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대신 지리적 요충지라는 장점이 있다.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은 어디까지나 투자였을 뿐 아직 한반도에서 본격적인 시작도 하지 않았다. 앞으로 서방에서 오는 해외 자본은 한국에게 호의적인 투자만 하지는 않을 것이며 그동안 자신들이 투자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 할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의 주요 대기업들의 주식은 상당 부분 외국 자본이 소유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위해 미국이 중국의 굴기를 억제하고자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면서 전 세계는 혼란에 빠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발전할 것이다. 우려되는 점은 한반도가 좋아지는 것과 한민족이 좋아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어떻게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까? 미국의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민의 역할이 컸다. 미 연방국가라는 하나의 정치체제 내에서 하나의 정책, 하나의 언어로 통합되어 유지되고 있다. 첫째,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갈등을 통해 지지 세력을 결속하고
정치 권력을 잡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겠지만 남녀 차이든 지역 차이든 함께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회운동이 활발해져야 한다. 둘째, 출산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남녀가 맞벌이를 하는 데 있어 육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남성의 병역 의무처럼 여성도 병역 의무를 하는데 여성을 보육 의무 정책을 실시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 병력 기간 동안에 지금 현재 군인들의 월급을 정도 받으면서 그렇게 병역을 여성 병역을 필하면은 실제 군대 가는 여성도 나오길 바라지만은 그렇게 병역을 필하면은 자기 애들도 나중에 무료로 보육시설에 뭐 소정의 수수료는 있겠지만은 자기 자식들을 키울 수 있다는 반대급부적인 혜택을 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공감을 하게 됩니다. 셋째,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이다. 한국어 능력시험 6급을 취득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관하는 역사시험에 합격할 것, 납세 국방 교육의 의무를 충실히 할 것,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할 경우 국적이 취소된다는 것에 동의할 것,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란 역사 왜곡, 사회분열 조장, 대한민국을 폄하하면서 자신의 전 국적의 나라를 옹호하는 행위. 이런 글을 읽어보니까 최근에는 역사 왜곡은 내국인에도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역사 왜곡을 하는 내국인도 국적을 박탈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넷째, 한민족의 고대사를 부활해야 한다. 앞으로 한반도는 아메리카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발달하게 될 것이다. 민족주의 역사관을 버리고 보다 포용적인 역사관을 가져야 한다. 수많은 북방민족과 코카서스계 민족을 아우르는 역사관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범유라시아적 역사관 관점에서 어, 그 역사를 봐야 된다는 의미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에 성공하여 자신감을 얻었고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을 같은 아시아 국가를 보호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식민지를 확장하면서 황국사관을 이용했다. 이로 인해 일본은 패전 후까지 주변 국가들과 역사 문제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과거 일본 제국과 비슷한 태도를 보여 전 세계의 공적이 되고 있다. 공동의 적이 되고 있다.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허브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동북아시아의 역사적, 문화적 중심국가로 성장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한국이 다민족 국가가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갈등이 덜 일어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우리와 다른 이방인이 아니라 같은 뿌리에서 갈라져 나간 형제 민족이기 때문이다. 상관관계의 영향에서 약점은 어떠한 변수가 간과되면 상관관계가 무효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 고유의 한계는 불행하게도 원인과 결과의 단계를 촉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어떻게라는 질문이 관심의 중심이다. 골드렛 유대인 양재영 물리 박사의 말을 제가 여기다가 병행해서 하면서 어떻게 한국이 선진국이 될 것이냐는 어떻게라는 거를 했는데 이 상관관계에 의한 논리로 되면은 어떻게라는 것이 질문의 관심의 중심이다. 이렇게 해서 좀 더 면밀히 이렇게 어, 느낌을 좀 더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네요. 9장 직각자와 컴퍼스를 들고 동방으로 온 문명 전파자들과 그레이트 리셋.
남과 북을 가르는 38선 근처에는 강화도라는 섬이 있다. 이 제단은 하늘의 별을 관측해서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참성단이죠. 고조선의 건국연도는 BC 2333년경으로 추정. 당시 고조선의 위치는 현재의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 동부지역과 만주 일대였다. 단군 신화에서 곰과 호랑이는 부적 명칭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조선이 건국되던 시점은 북극성이 용자리에서 서서히 작은 곰자리로 이동하던 시기였다. 고조선을 건국했던 무리들은 1만 2천년 전에는 직녀성이 북극성이기 때문에 티베트에 있다가 별자리가 용자리로 이동하면서 나라를 중원으로 옮겼었고, 또 옮기면서 중국 동부로 이전을 했다 이거예요. 곰자리 시대가 되자 한반도 지역으로 이동하여 온 것이 아닌가 축축이 된답니다. 만이산의 참성단은 작은 곰자리 북극성씨를 모시기 위해 만들어진 제단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에서 한족이 왕조를 세운 경우는 한나라, 송나라, 명나라라고 하지만 이 세 나라조차도 순수 한족은 아니고 북방 기마 민족과 동맹으로 맺어진 나라였다. 따라서 중국 고대사에서 한족 중심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민족의 조상민족이 테오보키의 영도하에 금척을 가지고 북극성을 따라 캠퍼스를 들고 동지인할 때 오늘날 유대인이라 불리는 유대인들은 여와 즉 야훼를 따라 캠퍼스를 들고 서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두 민족의 동진과 선진이 서로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번 시대에는 그 장소가 한반도인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대인의 기원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한민족과 조상이 겹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자조선의 멸망 이후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던 고조선의 유민들은 작은 곰자리의 폴라리스, 물병자리 시대의 서천년 역사를 다시 쓰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고대 문명 전파해 주던 후손들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 자손들은 여전히 유럽에서 왕족과 귀족 그리고 고대 금융 자본가로서 살고 있다. 로스차일드 가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 천황가로 그 맥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토가 그것을 상징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논리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인과관계죠. 만약에 한 두 민족과 유대족이 서로 만난다면 그러면 그 장소는 한반도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조상의 기원이 같기 때문이다. 조상의 기원이 같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나타날 다른 증거는 무엇이겠느냐? 한반도와 만주의 영방 국가가 생기지 않겠냐? 물론 한반도는 남북한이 통일되는 그런 것도 희망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점령한 이후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오랜 기간 유지되었던 평화의 시기는 끝나게 되었다. 다시 전쟁의 기운이 유라시아 대륙에 돌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을 악의 축 국가로 규정하고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 주변 국가들을 동맹국으로 만들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쩌면 한반도에서도 전쟁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가 가진 지정학적 중요성은 점점 올라가는데 한민족의 의식은 전혀 향상되고 있지 않다. 허구한 날 싸움박질들 하고 자빠졌으니까. 미국과 중국, 러시아 패권 경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난다 해도 과거 대영제국처럼 파산하여 그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방어를 주한미군이 아닌 유엔사로 전환하려 한다.
그래야 일본군이 연합군 이름으로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 요거는 조금 견해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유엔사 이름으로도 들어올 수 있지만 한미일 동맹으로 하면은 똑같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반일 감정을 부추기면서 일본군 철수 시위라고 라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전쟁이 발생하는 지역은 대만이 아니라 한반도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갈등은 제2의 청일전쟁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2의 청일전쟁은 또 다른 결과이지 원인 가정으로는 부족하다고 제가 느껴져서 요거를 또 인과관계로 충분조건 논리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반일감정 부추기는 세력이 한반도에서 들끓는다면은, 그러면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저자는 왜냐하면 하고서 assumption because 제2의 청일전쟁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과이지 원인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인 가정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는 거로 해보죠.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것은 이 반일 감정 부추기는 세력의 그 속 원인은 반미 스탠스를 숨기고 있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신중 내지는 종중 그 세력의 속내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반미 스탠스를 숨기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근본 원인이 되면은 나오는 결과는 미중 전쟁으로 제2의 한국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 일본이 나서서 싸우는 게 아니고 이 청일 전쟁은 일본이 한반도에서 중국과 청나라와 싸운 거죠. 그런데 제2의 한국 전쟁은 중국과 미국이 다시 한번 붙는 겁니다. 이렇게 제 논리는 정리했습니다. 만약에 일본군이 유엔 평화 유지군으로 미군과 함께 혹은 미군 대신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북한의 남침을 막는 작전을 한다면, 그러면 남한은 반일 세력을 선동하는 자들에 의해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것이다. 결국 한반도에서 한국, 일본, 북한, 중국이 다시 한번 붙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미국이 그렇게 원하던 중국과의 무력 충돌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좌우로 갈라져서 대립하는 데 쓰이고 있다. 한반도의 번영은 이러한 갈등이 끝난 다음에야 올 텐데, 과연 그때 살아남은 한민족 중 몇 명이나 바뀐 세상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미지수이다. 우리가 대립로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필요조건 논리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공동의 목적이 한반도의 번영이라고, 공동의 목적이 나와야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이걸 필요조건 논리로 얘기하면은 한반도의 번영을 위하여는 반드시 국익을 우선순위로 해야 한다. 국익을 우선순위로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친미 보수 정권이 집권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원인들을 쭉 이유들을 설명하는 것은 많은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한편 한반도의 번영을 위하여는 반드시 국민을 우선순위로 해야 한다. 국민을 우선순위로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친중 진보 정권이 집권해야 된다. 현 이재명 정권이 주장하는 말하고 같은 거죠. 왜냐하면은 국민이 뭐 주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근데 그 위에도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정치적으로는 친미 보수 정권과 친중 진보 정권의 대립이 있다.
어, 글쎄요, 요것이 진보 정권이 또 친미를 또 겉으로는 내세울 수도 있죠. 그런 거는 양다리론이라고 하는데, 요걸 해결책을 양다리론으로 나오면은 이거는 한반도의 번영이 아니고 한반도의 소멸이 될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면은 한반도가 소멸됩니다. 이기는 쪽에 확실히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조선일보에서 8월 18일 날 얘기했기에 제가 국민을 우선순위라고 시에다가 표현을 해 본 것입니다. 8챕터 신은 시간이다. 그리고 시간을 지배하는 자. 약 2000년 전 예수가 탄생한 시기는 물고기자리 시대였다. 그 이전은 양자리 시대, 가나안 땅으로 무리를 이끌고 가 나라를 세운 유대교의 지도자 모세를 묘사할 때 양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 이전 시대는 황금소를 숭배했었죠. 그 성서 속에서도 뭐죠? 십계명을 받으러 올랐을 때 그새를 참질 못하고 황금소를 만들어서 숭배하던 그런 게 있죠. 그 이미지는 소양 물고기로 변했다. 결국 신은 우상화된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시간을 지배하는 자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 현재로서는 런던 금융의 중심지이자 세계 금융의 중심지, 아마도 이것이 세계의 시간을 지배하는 중심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린위치 천문대. 오늘날은 금융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데이터를 통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직각자와 컴퍼스는 자신들의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자라는 것을 표현한 상징물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지구에 찾아오는 자연 재난에 의해 인류의 문명이 멸망할 때마다 인류 문명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 조직의 후예일 가능성이 있다. 지금 기후온난화, 온실가스 배출 이런 것이 인간에 의한 거라고 하든 어떤지 간에 자연 재난은 주기적으로 지금 찾아오고 있죠. 이번 문명은 바로 이전의 고대 문명이 대홍수로 파괴될 때 고대의 지식을 가지고 파미르로 탈출한 자들에 의해 다시 재탄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챕터 막달라 마리아와 사그라다 파밀리아 완성의 의미. 물고기 자리 시대의 메시아를 잉태했던 성모 마리아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지구의 세차 운동으로 미래에는 새해에 해당하는 춘분일 3월 24일이 되면 태양이 물고기 자리가 아닌 물병 자리와 함께 뜬다. 영지주의 기독교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간주했다. 농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독일이나 영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하면서 막달라 마리아 신앙은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로마 카톨릭이 농업 위주 봉건 제도의 중심 세력이었다면 막달라 마리아 신앙은 공업 위주의 산업과 신분의 자유를 주장하는 세력이 중심이 되었다. 현재 전 세계의 경제는 막달라 마리아 신앙의 수호 세력이었던 프리메이슨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는 결코 허구가 아니다. 영지주의 기독교를 개성한 프리메이슨의 중요 사상인 에즈 오브 소 빌로우, 즉 제세 이화 사상이다. 요한복음 13장 27절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즉 유다는 배신자가 아니라 예수로부터 복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받고 따를 만큼 충실한 추종자였으며 오히려 베드로가 배신자라는 듯한 뉘앙스가 있다. 이 세계를 그늘에서 움직이는 세력들에게
2025년은 구시대가 끝나고 새시대가 시작되는 경계선에 해당한다. 새천년에는 예수의 후손 중 한 소녀가 물병자리 시대를 여는 종교 지도자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종교의 시대가 열리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네요. 6챕터 북극성을 따라 한반도로 이동한 문명 전파자들. 고대 한민족이 중원과 만주에 살던 당시 한반도의 의미는 거주 지역이라기보다는 죽은 자들의 유해를 묻는 지역으로 샤먼들이 머물었던 성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인돌뿐만 아니라 각종 거대한 고분의 숫자까지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죠. 동양인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양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반도를 고대 샤먼의 시각에서 새로운 북극성의 위치인과 동시에 플레이아데스의 위치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신라 문무왕의 비문과 대당고 김씨 부인 명의 내용에 의하면 김씨들은 본래 흉노족의 본거지였던 신장 위구르 자치주와 감숙성 일대에 살았다. 신라의 이동 경로가 북극성의 이동 경로와 묘하게 겹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고대 문명을 탄생시키는 주요 활동 무대가 북위 33도에서 38도로 이동했다. 프리메이슨이 건국한 미국 수도 워싱턴 DC 역시 북위 38도 근방에 있다. 당시 중원지역에 가뭄과 홍수, 전쟁이 발생하는 이유가 북극성의 기운이 중원을 떠나 해동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신라가 천문대를 한반도로 옮긴 AD 787년과 비슷한 시기에 대민족이 이 대이동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적으로 손성태인가요? 손성태 교수의 그 책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일식 관측 기록으로 그 일식 관측한 데를 찾아보면은 신라는 양자강 유역에 AD 787년에 거기 있었다. 수도가. 그리고 백제는 지금 그 산동반도 위쪽. 그리고 고구려는 저 바이카로스 쪽. 그 가운데가 그 홍산 문명이라는 데가 또 있다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들 해서 참고적인 거로 어떤 이런 사회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인과관계로 우리가 정리하는 그런 논리 이런 것이 필요해서 정리해 놓은 글을 여기서 또 한번 소개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그 좌우로 너무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화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고민입니다. 오늘 그 생전 우선순위 방송에서도 소개한 겁니다만은 이 칸이 고위 왜곡 호위 언론의 책임 물어야 여당은 언론이 입증 책임하는 그렇게 이제 풀어 나가고 있죠. 무슨 특인가 방송 혁신 뭐 어쩌고 해가지고 또한 국방부 주장은 이승만 구국기도의 일환은 논리적 인과관계. 예, 국방부들이 인과관계를 얘기를 하네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검증. 아까 제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 검증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국기도의 일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김은 요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고위 왜곡 허위 정권의 책임 물어야 언론 정권이 입증 책임이 있다. 나의 주장 정청래 역사내란 주장은 논리적 인과관계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검증이 부족하다. 뭐 언론하고 정권하고 대립할 만한
힘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 언론을 제가 좀 작게 그려가지고 기울어진 바벨로 그렸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자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 앞에 그 독후감을 정리하면서 인용한 글을 결론으로서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좌우로 갈라져서 대립하는 데 쓰이고 있다. 어떤 공동의 목표가 나와야 해결점이 보일 텐데 고대인한테서 배우자. 고대사를 통해 가지고 역사가 흑백 논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화 균형으로 움직인다고 보았다. 이렇게 그 김종민 박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화 균형을 어떻게 이뤄 나갈 거냐. 일본 애들은 그 와를 아주 내세우죠. 와가 화죠. 우리 발음으로는. 와를 일본 애들이 중시하는데 중국 애들이 와를 쓰니까 우리는 대동이라는 말로 또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상권 분립 뭐 이런 것들도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그리고 자정 기능이 돌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천문 샤머니즘에서 얻은 샤머니즘이라고 종교 얘기만 할 줄 알았는데 결론은 그 역사관, 고대사 역사관이나 그 샤머니즘 이런 데서 얻은 정신으로 우리의 현실 세계에 오늘의 얘기로서 풀어가준 김정민 박사의 높은 식견과 해안에 대해서 잘 읽었다라고 좀 독후감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